김경래 최강 시사.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최대한 약속과 모임을 연기해 주시고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사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노동 현실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김경래의 최강시사 연속기획 코로나19 언택트 시대 노동의 그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주행 간호사입니다. 저는 정다영 간호사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했을 때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일하면서 이제 가장 힘든 고충으로는 지금 더위 때문에 힘들어요. 이제 날이 더워지는데 이제 보호복에 마스크까지 쓰고 일하는 게 되게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통풍이나 그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안에 계속 이제 습기도 차고 이제 입고 돌아다니다 보면 열기도 쌓여가지고 큰 이불을 계속 몸에 말고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진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마스크 때문에 숨도 차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입는 것부터가 이제 되게 힘들어가지고요. 이제 입고 뭐 한 20-30분만 돌아다녀도 금방 땀이 맺히고, 보호복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이제 화장실도 이제 잘 쉽게 못 가거든요. 물도 잘 못 마시고. 의심자들이랑 접촉을 좀 최소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료진 1명 혹은 2명이 들어가서 여러 명의 환자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좀 많은 업무를 했어요. 간호 업무 말고도 저희가 막 간호사도 됐다가 청소부도 됐다가 막 보호자 간병인의 그런 업무까지 다 옆에서 해줘야 하고, 좀 한 명의 몸으로 하기에 힘든 그런 일들이 좀 많았어요. 네, 일단 지금 코로나19 이전에도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제가 간호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전염병이라든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잘 그런 체계가 확립됐으면 좋겠고요. 두려움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제가 맡은 일이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래도 최대한 안전하게 자기 보호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진분들이 다들 땀 흘리면서 같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진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분들이 다 같이 힘들거든요. 지켜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19 언택트 시대 노동의 그늘. 이번 주부터 좀 연속 기획으로 저희들이 코로나 언택트 시대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방역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에 들으셨던 그 국립의료원 응급실 간호사분들의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은 사실은 이게 경험하지 않으면 참 체감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안수경 간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간호사 선생님들 바쁘신데 이 스튜디오에 모시는 게 굉장히 실례 아니냐. 지금 이제 노조 전임으로 계신 거죠? 네, 저는 국립중앙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네. 지금 현재는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높으신 분이네요. 근데 뭐 지부장이시지만은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 그 대구에도 갔다 오신 거죠? 네. 그거는 안 가실 수도 있는 거 가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런 질문도 진짜 많이 받았었고요. 예. 저희 NMC에서도 NMC가 뭐예요? 국립중앙의료원도 예. 줄임말입니다. 예, 예. 국립중앙의료원도 이런 감염병 사태에 해야 될 역할들이나 기능들이 있고 직원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면서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내 문제도 제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2월 말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 폭발적으로 이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냥 지켜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나라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 원만 생각하는 게 맞나?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같은 조합원들이나 간호사들이 많이 뜻을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잘 진행이 됐고 잘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자원해서 가신 거군요. 네. 그러면 3월 달에 한참 폭발적으로 대구에서 증가세가 있을 때 그때 2주 예, 15일 갔다 왔습니다. 전부 다 2주씩 돌아가면서 이제 봉사활동. 아니요, 동시에 저희가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을 하고요. 그렇군요. 그때 얘기는 조금 이따 듣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그 동료 간호사분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갈게요. 방호복 입기가 지금 여름이라서
조금 뭐랄까 끔찍하긴 해요. 그게 온몸으로 다 덮이는 옷이죠. 그게 그렇죠. 덮여야만 하고요. 그게 레벨 D 방호복? 네. 그게 어떤 방호복이에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레벨 C, 레벨 D 예. 방호복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 이제 비말이라서 저희 이제 지침이 레벨 D 방호복을 이제 착용을 하고 입고 들어가서 이제 지금 저희가 한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레벨 D 방호복은 전체로 이제 원슈트로 해서 나오고 있고요. 뭐 네. 후드까지 달려 있고 저희가 이제 덧신을 신고요. 그다음에 장갑은 2개를 착용을 합니다. 속장갑과 겉장갑을 착용을 하고 후드는 달려 있기 때문에 후드는 바로 이제 저희가 쓰면 되는 거고요. 이제 고글과 마스크를 그 위에다 더 착용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통풍 이런 거는 뭐 전혀 그렇죠. 통풍도 잘 되면서 보호도 되면서 이런 질 높은 진짜 앞으로도 진짜 저희가 기대하고 바라는 요행 그 요구 사항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신경을 써서 이 감염의 환자 치료나 간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거에 고통을 좀 더 이상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은 땀복 아니에요? 땀복 운동할 때 맞아요. 입는? 그죠? 맞아요. 땀이 줄줄줄 흐를 것 같아요. 제가 입고 한 10분 입고 나서 한 10분 만에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10분 땀이요. 만에요? 네. 근데 그거 입고 몇 시간을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교대로 A조, B조 해서 2교대로 들어갔었는데 이게 2개조로요. 들어갔었는데 보통은 2시간? 2시간 입고 그러면은 옷을 벗으면 방호복을 벗으면 한 2시간 이제 휴게 타임이 들어가고 다시 이제 2시간을 들어가는데 제가 여러 번 네.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옷을 입고 2시간 나와서 2시간을 이제 충분한 휴게 시간을 주고 예. 뭔가 조금 이제 릴렉스 뭐 조금 리프레시할 수 있는 충분한 뭐 시간을 줬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착타의 시간만 해도 좀 어설픈 사람들은 신규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입는데 벗는 데만도 네, 입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벗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벗을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벗을 때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잘못 벗으면 그런 확률들이 생기기 때문에 벗을 때가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런 시간들이 들고 그다음에 화장실 갔다 오고 씻고 뭐 그다음에 그다음 교대를 위해서 전산을 본다든지 물건을 챙겨서 들어간다든지 뭐 처방에 따른 뭔가를 갖다가 다시 이제 논의하고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휴게 시간 2시간이 휴게 시간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온몸이 땀에 절어서 아마 2시간이면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뭐 화장실은 못 가는 거죠? 당연하죠. 아니 근데 사람 생리작용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조절을 하는데요. 제가 대구 동산병원에 갔을 때는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환자 수가 화장실도 좀 제한적이었고 근무 들어가는 그 시간에는 어차피 몰리잖아요. 인력들이요. 간호사들이 화장실에 줄을 서서 방호복 입기 전에 보호복 입기 전에 딱 이제 뭔가를 그 근무 병동을 배치를 받으면 화장실이 먼저 줄을 씁니다. 다들 익숙하셔가지고 그게 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걸 무조건 아니까. 강박적으로 화장실이 이제 코스로 돼 있기 때문에 저 이제 여름이에요. 이제 여름 시작이 됐고 앞으로 더 더워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벌써 이 선별진료소에서 쓰러지신 분들 나왔잖아요, 그죠? 네.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근데 저희가 좀 유감스러운 거는 네. 우리가 봄에 1월 달에 이제 1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네. 2, 3월 달에부터는 대유행이었고 네. 충분히 장기전을 저희가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여름까지도 이런 사태가 올 것이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서야 그런 대책들 뭐 에어컨 설치라든지 선별 진료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좀 늦지는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많이 논의되고 준비를 하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선별 진료실에 뭐 한여름에 대한 에어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방에 제가 알고 있는 데는 병실에 병원 자체가 공조 시스템이 잘 안 돼서 에어컨을 가동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만약에 가을, 겨울, 뭐 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또 환자들이 좀 지금 증가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나 의료진들이 그런 병동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선별 진료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지역별로도 네. 시설이나 인력이나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지금이라도 좀 조치나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늦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이. 그 에어컨 놓으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게 더 필요해요? 뭐 자세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에어컨을 틀고 뭐 환기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네. 지침들은 이제 정부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글쎄요.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이게 에어컨 하나로 이게 해결이 될까? 뭐 이런 의아심도 있습니다. 그 간호사 선생님들 이렇게 뭐 평소에도 이 코로나 전에도 뭐 태움 문안이 이래갖고 힘들다는 얘기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대구를 거치면서 그런 얘기가 이제 더 많이 나왔어요. 대구에서 상황을 간단하게 좀 여쭤보면은 당시에 어느 정도의 업무량이라든가 돌볼 환자의 숫자라든가 이랬습니까?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말로 설명하기가 참 그래요. 아니 이게 참 열악한 네. 한마디로 좀 열악한 근무 환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감염병 환자를 제가 들어간 병동에서는 제가 20명 정도를 혼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상적인 병원에서 20명을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겠죠. 저희가 지금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보는 병원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네. 근데 지금 감염병의 특성상 그 투입되는 인력이 간호 보조 인력이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저희가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다 해야 되는데 간호 업무 외에 잡무까지도 저희가 다 해야 되고 하지 않았던 일들을 다 맡아서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노딩이 업무 부담감이 굉장히 심했었고요. 뭐 기본적으로 간호사 하는 일 외에 식사 뭐 배식이라든지 뭐 환자들의 뭐 기본적인 택배 업무라든지 뭐 심부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 격리된 환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리워하는 되게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있지도 않았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그 15일 하고 이게 다들 이제 사실은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구에 계속 계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그런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죠? 그렇죠. 또 이제 자원에서 가신 거라서 숙소나 이런 문제도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그래도 대구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가 이제 워낙 인력이 이렇게 20명 넘게 간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로 간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는 워낙 대다수 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대구시에서 미리 숙소를 잡아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고 지냈습니다. 다행이었네요. 네.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뭐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실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대구에 계신 간호사분들은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3차 추경에도 그게 반영이 안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갔다 오고 나서는 저희는 수당을 저는 받았거든요. 네. 늦지 않은 시점에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계속 언론에서 수당이 안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똑같은 위험 상황에서 동일하게 일을 했는데 네. 지역에 따라서 뭐 자원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차별적으로 보상을 할 수가 있나 수당 지급을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간호협회나 노조나 모두 많이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하다. 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는 걸로 요구하는 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참 그게 노력해서 얻어낼 일인가 되게 좀 이상해요 그거는. 저도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래요. 어쨌든 뭐 지금 이 간호사분들의 열악한 뭐랄까 노동 실태는 상당히 많이 그래도 논의가 된 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논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그 간호사 현장에 계신 분 입장에서 뭐 인력 수급이라든가 뭐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가
노동부 장관 또 마지막에 모셔가지고 관련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좀 전달도 할 겸 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메르스 이후로는 시설이나 장비 부분에는 많이 지원이 되고 네.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람 간호 인력, 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은 그거에 좀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평상시에도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 뭐 저희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만 해달라 일을 하는 동안에 화장실이라도 한번 제대로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상교대 근무에 대한 열악한 근무 조건 때문에 간호사들이 저희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은 1년 조금 지나고 나서 그만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그렇다면서요. 네, 18년도 통계에 의하면은 간호사들이 이제 들어와서 10명 정도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명 정도가 그만둔다고 합니다. 1년 안에. 그러니 1년 정도 트레이닝하고 뭔가 적응을 하고 이런 시간과 투입된 뭐 노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간호 현장에서 이탈이 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부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간호사 수라든지 의사 수라든지 그런 의료 인력의 그 지금 현재 숫자가 굉장히 OECD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절반도 못 미친다는 거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런 그런 방법으로 그런 접근을 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네.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 간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이미지가 희생, 헌신. 그게 간호사 선생님들이 좀 옆에 보면은 좀 기대고 싶은 병원에 저도 이번에 보면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기대고 싶고 저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분, 헌신해 주시는 분 이런 생각들을 막연하게 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헌신까지 말씀하시니 저는 근데 사명감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명감. 그러니까 뭐 하나의 직업 윤리 뭐 직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일을 제가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네. 이거는 제가 그냥 직장이고 해야 될 일이고 하나의 뭐 조직의 구성원이다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이 일은 할 수 없다. 사람에 대한 어떤 애착과 어떤 배려심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이 일은 장시간 근무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킹라이언님이 간호사 선생님들 로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김복경님은 지금부터라도 미비점이 잘 보완된다면 안심이 되겠습니다. 창의성님이 에어컨은 복지가 아닌 기본 장비 아닌가요? 그래서 일부 군장병들 여름에 쓰는 쿨조끼는 많이 뭐 보급을 한다는 뉴스도 봤어요, 그죠? 네, 뭐 얼음조끼? 보기는 했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호응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자주 뵈면 안 되는 분들인데 하지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맨날 자주 뵐 수밖에 없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조건, 노동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콜센터 얘기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 콜센터의 열악한 노동 실태라고 할까요? 노동 환경이 이 코로나 때문에 드러나게 된 것도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서비스연맹 이윤성 콜센터 지부장님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윤성입니다. 네. 이윤성 지부장님께서는 지금은 이제 노조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콜센터에는 언제까지 근무를 하셨나요? 지금도 뭐 재직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나요? 저는 상담사 출신은 아니고요. 예. 콜센터 이제 관련 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로 일하고 지금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좀 정확히 알고 계시겠네요, 그죠? 예. 요번에 저희들이 사실은 콜센터에 저는 직접 현장 취재를 가본 적은 없고 TV나 이런 데 화면은 나오는 걸 많이 봤는데 네. 보통 닭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정도로 열악합니까?
조금 뭐 과장된 게 아니냐는 뭐 생각들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저희 현대 뭐 다른 사무공간을 비교했을 때, 뭐 네. 닭장이라고 해도, 우리가 없을 정도로 좀 상황이 되게 열악한 편입니다. 아니, 보통 이제 사무실이라는 게 보통 사무직이 자기 책상 하나씩 갖고 있고, 뭐, 그 정도잖아요. 근데 콜센터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뭐, 그게 특별히 더 열악한 것인가?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콜센터, 대형 콜센터를 특히 이제 가보면은, 네. 그 한 공간에 작게는 몇십 명에서부터, 네. 많게는 100명, 200명이 되는 상담사분들이 한 공간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 자체, 그러니까 상담사분들이 쓰는 공간 자체가 1m, 폭으로 1m 남짓되는 이 책상 앞에서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 같은 공간에 적정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 오염도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번에 코로나처럼 네. 집단 감염 우려도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이게 지금 전국에 그 추산이 되나요?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시는 노동자가 몇 분이나 있는지? 아쉽게도 이 정확한 집계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렇겠군요. 예, 예. 그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서울시나 아니면은 이제 지방 그 자치단체에서 네. 파악을 좀 서둘러서 하고 있긴 한데 예. 정확한 추산은 아직 안 돼 있고 저희가 추정하기로 한 40만 명 정도 관계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만 명이요? 네. 굉장히 큰 산업이네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상담사로 일하고 계신 분이 저희들이랑 전화로 연결되는데 연결됐나요? 예,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상담사 목소리시네요. 네. 되게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지금 일하시는 중은 아니시고요? 네, 저는 금일은 휴무입니다. 아, 휴무시구나. 예, 예.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네. 편의상 익명으로 좀 인터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좀 간단하게 네. 물어볼 건 많지만은 그 코로나 상황 이후에 그 집단 감염 네. 사태 이후에 그런 감염이라든가 이런 환경들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됐는지 뭐 지침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중심으로 여쭤볼게요.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지그재그로 뛰어앉기도 되어 있고요. 네. 또 아크릴로 가림판을 설치하기도 하였는데 예.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거를 설치하기까지 노동부에 팩스까지 넣어가면서 다시 한번 감독을 해달라는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이후에 시행이 된 거고요. 솔직히 노조가 없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콜센터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일을 하거든요. 꼭 저희 회사 아니라 다른 회사도 예. 같은 건물에 콜센터가 있는데 네. 저희 회사 정도의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이고요. 네. 대부분의 상담사들은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하시는 곳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사실은 그 이전에 한번 그 구로 콜센터 사태가 터지고 나서 예. 노동부와 시청 쪽에서 저희 쪽에 감독관이 나오셨는데 네. 감독관이 나와서 관리자들과 커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가는 걸 제가 직접 목격을 해서 네네. 제가 그거를 민주노총에 보고를 하고 팩스를 넣어서 다시 한번 제 감독이 나온 이후에 아크릴판 설치와 띄어쓰기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거 아크릴판 설치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네. 해줘야 될 일인데 그걸 감독관한테 노동부에 또 얘기하고 그래고 다시 건너와야 되는 거잖아요, 얘기가. 네, 그렇긴 한데 그때 노동부 근로감독관 얘기에 의하면 사실은 이게 코로나 사태가 저희가 처음 접하는 사태이다 보니까 이게 권유는 할 수 있어도 강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예. 네. 그러면은 지금 다른 사업장들은 선생님이 계신 사업장보다 더 열악하겠네요. 주변에 지인들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상당히 열악하고요. 예. 이런 식의 앉기를 하고 있는 곳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래요? 되고요. 네, 가림판을 설치하는 것도 사실 이게 비용이 드는 문제다 보니까 원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급사 같은 경우에 도급사도 사실 열악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전부 시행하는데 비용이 들다 보니 선뜻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도급사라고 하면은 지금 일하시는 곳도 하청업체인 거예요? 원청이 아니라? 네, 저희 하청업체입니다. 거의 콜센터들은 대부분 하청업체로 근무를 해서 그 원청 밑에 도급사 여러 개를 놓고 경쟁을 세워서 이렇게 줄 서 세우기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1, 2년마다 꼴찌는 탈락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거의 대부분 운영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열악한 그런
근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도업체를 여러 개를 그렇죠. 둬서 원청이 네. 경쟁을 시킨다. 맞습니다. 매일매일 1등부터 꼴등까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네. 민감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모두 다 네, 콜수라든가 내지는 뭐 요새는 모바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외부로 글을 올리게 되면 네. 그 글을 처리하는 처리율 같은 거를 매일 등수가 나오기 때문에 꼴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인센티브도 받을 수 없고 네. 또 인센티브 당장 돈이 문제가 아니라 1, 2년 뒤에 재계약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걸린 문제여서 다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공간에서 그런 어떤 경쟁이 붙으면은 뛰어앉기 이런 것도 쉽지 않은 게 다들 출근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출근해야 되고 휴무를 쓰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예. 뭐 주 5일 근무제가 당연히 지켜지고 있지만 그 외에 연차를 쓴다거나 이런 게 노조가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제가 처음 입사했던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콜센터는 연차를 원래 못 쓰는 거다라고들 그렇게 너무 당당하게 노동법을 위반하는 얘기를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경쟁이 있다 보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프면 쉬라고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남의 얘기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바쁘신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콜센터 근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과 간단하게 얘기 나눠봤고요. 계속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윤선 콜센터 지부장님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이 콜센터 직원들 있잖아요. 네. 급여가 어느 정도 돼요?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보다 1, 20만 원 약간 높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최저임금 정도 수준이다. 예. 예. 근무 시간은 뭐 하루에 한 8시간 꼬박꼬박 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체로 8시간 내지는 그 이상 되죠. 이게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 경쟁이 있다. 네. 이제 하도 원청은 하나인데 그 하청업체들이 여러 개라서 콜센터 그렇죠. 그래서 서로 경쟁을 붙여서 실적이 안 좋은 데는 탈락시킨다 계속 주기적으로. 예. 이게 어떤 코로나 방역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많죠. 왜냐하면 네. 일단 이제 하청하고 이제 원청 네. 이 구조로 대부분 이제 나눠져 있는데 네. 원청에서는 실적을 암암리에 강요를 하고 있고 그렇겠죠. 예, 네. 하청은 거기에다 맞추려다 보니까 네. 일단은 어떤 법 준수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처럼 코로나 사태의 예방책이 우선이 아니라 네. 모든 이제 실적 우선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에 따라서 모든 걸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뒤에 이번 코로나처럼 이제 감염 예방이나 대책들이 그 뒤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위가 밀릴 수도 없고요. 밀릴 수밖에 없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한 개의 원청에 여러 개의 이제 하청들이 몇 개, 2개 이상의 하청들이 있는 경우가 또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돼서 이 실적에 대한 것들을 하청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때문에 뭐 어떤 방역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약간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방역에 대한 책임, 안전에 대한 책임은요 하청업체가 지는 거예요, 아니면 원청이 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 기준으로는 이제 하청이 지는 게 맞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담사분들이 이제 하청 소속의 노동자다 보니까 하청이 지는 게 맞는데 실제로 이분들의 감염 대책이나 아니면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는 원청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원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원청에서 또 비용도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없고 원청에서는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일단은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뭐 하청에서 알아서 해라 또는 비용 문제 때문에 또 외면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원청이 하청을 두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책임에서 피해가기 위해서.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뭐랄까요 개선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보기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해서 직접 신경 써라. 네. 예, 이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네. 이게 관계기관에서 이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고 관계기관에서 물론 이제 뭐 정부 부처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또 법 제어하고 네. 뭐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사태가 터지고 나서 뭐라 그럴까요? 그 방역 책임자 이런 것들을 두라고 지금 지자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뭐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는 문제는 지정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지정을 할 수 있겠는데 이름을 써놓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예. 실제로 그 방역 책임자가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는 저희도 좀 굉장히 좀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역 책임자라는 건 어차피 하청 소속의 직원분이실 거고 네. 이 칼자루는 이제 원청에서 주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말로 이 그 담당 방역 관리자가 제대로 일을 하고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자체를 원청으로 전부 다 옮기던가 역할이나 아니면 책임 소재 자체를 원청으로 옮긴다던가 네, 아니면 강력한 법 제한을 한다든가 하는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책으로 있는 거죠. 아까 그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크릴판 하나를 만약에 설치를 한다. 침 같은 게 치지 말라고 네. 이제 약간 높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하청업체에서 우리 돈 들어서 못 한다. 예. 원청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안 해줘 원청은 니들이 해라. 이러기 시작하면 이게 한두 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 이제 원청과 하청의 관계에서 이제 그 계약 단계를 보면 네. 이게 대부분의 콜센터가 이제 하청의 전문 콜센터 회사들이 이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입찰 자체가 최저 입찰이에요. 예. 그리고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이제 최저가로 콜센터 전문 회사인 하청에서는 수임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의 한계가 가장 또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하청업체, 원청업체의 관계도 있는데 개별 노동자들도 이 콜수 같은 것들이 네. 자기가 하루에 몇 통화 이것들이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실적이죠. 가이드 실적. 그렇죠. 하루에 통화해야 되는 양, 또 통화 분수, 그다음에 이제 품질이라 그래서 고객 만족도 대략 이런 것들의 가이드라인이 목표가 개개인마다 어느 정도 주어져 있죠. 그러기도 하고 고객을 또 유치해야 되는 그런 콜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업계에서는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아웃바운드라고 하는 이제 업무 형태가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고객을 유치하고 상품을 판매하고 이런 형태의 이제 업무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고용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비정규직인가요?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인가요? 예, 이분들의 또 고용 형태가 되게 특이하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이제 나와서 말씀하셨던 분, 대부분의 이제 또 콜센터 그 많은 수의 이제 상담사분들은 인바운드라 그래가지고 대체로 근로계약을 맺고 물론 이제 하청업체지만 콜센터 전문회사에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 고정급이 있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제 근로자로 일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실적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저희가 용역계약, 흔히 이제 뭐 위탁직, 위촉직 이런 형태로 해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용계약으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악할 수밖에. 일종의 뭐 특수고용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내용으로 보면은. 근데 이 최근에 집단 감염 터진 콜센터들 보면은 대부분 아웃바운드라고 해요. 그게 관련이 있을까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고 같은 상담사분들이지만 더 열악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더더군다나 이분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다 보니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간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분들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다 보니까 언제든지 해고되거나 기간이 되면은 이제 실질적인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가 시키는 대로 또 회사가 실적을 올리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콜센터에도 이 특수고용 형태들이 만연하군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콜센터 이쪽 그 업계에서는 노조 조직률이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저희가 지금 보기에 1%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멀었네요. 예,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짧게나마 콜센터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지 그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도 나중에 불러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가장 필요한 정책, 개선 방향, 개선 정책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죠. 이 콜센터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일단 뭐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나오신다고 하시니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장의 철저한 관리 감독. 그 콜센터가 아무래도 이렇게 열악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노동법 자체가 무시되는 부분이 많아요. 좀 전에는 이제 뭐 연차 얘기를 아까 전하셨던 이제 상담소분이 하셨는데 법에서 규정되는 연차도 마음대로 못 쓰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소박하네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달라. 굉장히 기초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택배기사들 얘기입니다. 이게 최근에 온라인 쇼핑 많이 증가하면서 택배를 더 많이 주문하실 거예요.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택배기사분들은 더 힘들어진 시대가 된 거죠, 사실. 자, 권용성 전국 택배연대노조 부산지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지부장이신데 서울에 계신 거는 왜 그런 거죠? 제가 해고 통보를 받고 이렇게 부산에서 이제 그 해고 통보를 철회시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이 CJ 대한통운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묵묵부답으로 나와서 서울까지 와서 이제 농성을 CJ 대한통운 앞에서 시작한 지 16일째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 해고되신 뭐 이유가 뭐 특별히 있었습니까? 네, 뭐 이유가 뭐 대리점장은 되기는 하는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제가 이 대리점장의 불법과 비리를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좀 제가 부산 지부장으로서 열심히 하니까 이에 대한 이제 해고를 이제 통보를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뒤에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택배 노동자는 이제 계약을 하는데 계약 만료라는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 만료가 되어서 이렇게 해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그 뭐 고용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뒤에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사실 뭐 택배 노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근로 형태가 아니라서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부분은 뒤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로나 이게 유행을 하면서 택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빠졌죠. 실제로 그런가요? 네, 좀 예전보다 엄청 바빠진 건 사실이고요. 보통 한 400개 정도 이제 배송을 하시던 분이 하루에요? 예. 하루에 300-400개나 해요? 원래도? 예, 원래 한 화요일, 수요일 정도는 300-400개 정도를 하거든요. 근데, 근데 거기에서 한 30-40% 늘어났어요. 30-40%? 예. 뭐 약간 과장을 섞으면은 한 절반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과장을 하면요. 아니, 어쨌든 체감적으로 볼 때 한 30-40% 이상은 늘었다. 네네네. 그러면은 300-400개를 할 때도 그 예전에 코로나 전에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이거 뭐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그거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뭐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갖고 이렇게 막 삼각김밥 같은 거 운전하면서 드시고 그럼 거기서 30-40%가 늘었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 물량을 늘어난 물량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회사가 이거 당일 배송을 하라고 이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밤 12시가 되던 간에 그렇게 이제 자기가 주어진 물량을 다 배송해야 됩니다. 그게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배송을 시키잖아요. 밤에까지 제가 보통 막 9시, 10시쯤에 집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배송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보면은 문 앞에 있어요. 12시, 1시에 배송. 밤 사이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밤 12시고 뭐고 어쨌든 당일 배송을 해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화장실, 식사 이런 것들이 힘든데 제일 힘든 건 뭡니까? 택배 기사님들 현장에서. 제일 힘든 거는 이 늘어나는 물량에 있어서 이제 좀 하차 시간이 빨라지고 저희가 아침에 하차 분류 작업을 하거든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보통 오후 1시, 2시까지 이제 분류 작업을 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아, 물건이 많으니까. 이 시간이 예. 너무 기니까 저희가 첫 배송을 하는데 2시 아니면 2시 반에 첫 배송을 하면 네. 그때부터 300~400개를 한다 하면 1시간에 빨리 쳐도 50개, 60개를 하거든요. 배송을 하거든요. 50개 정도를 한다. 그거 하면. 일부러 하나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요, 그거를. 네, 빨리 밥도 안 먹고 진짜 빨리 하면 뭐 400개면 50개 나누면 8시간이잖아요. 스택 꼬이면은 이제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8시간 이상 그 배송 작업을 하고 그 앞에 이제 분류 작업을 하신다. 6, 7시간 분류 작업을 하는 그럼 거죠. 하루에 근무 시간이 뭐 한 12시간 된다는 거예요? 12시간 넘죠, 지금. 예. 저도 12시간 넘게 일해 본 적은 있지만은 그럼 밤에 집에 갈 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정말 녹초가 돼서 들어가요, 밤에. 그럼 그 다음 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과로사 하는 분들이 심심찮게 계속 생깁니다, 그죠? 예, 뉴스에서 보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 몸은 바쁜데 그럼 돈은 많이 벌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때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늘어난 뭐 물량에 비해서 돈은 많이 벌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만큼의 그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류비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뭐 송장이라 불리는 뭐 송장 그다음에 기타 부대 비용 그다음에 늘어난 시간에만큼 저희도 이게 대한 뭐 밥값이라든지 음료수값 이런 거 오롯이 저희가 다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세금 늘어나는 거에 대한 세금도 저희가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개인 사업자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그 택배 기사분들의 이제 그 고용 형태인데 이제 뭐 근로 형태가 아니라 이제 개인 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하루에 400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하겠다. 나는 한 300개만 하겠다. 이렇게는 못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구역을 책임지고 오롯이 자기가 책임지고 배송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루는 200개를 왔다고 해서 자기가 다 배송하고 그다음에 400개가 왔다고 해서 못 하겠다. 그러면 이건 서고 사유가 되는 거죠. 400개가 오든 500개가 오든 어쨌든 책임량은 다 해야 된다. 자기가 책임지는 구역이니까. 그러면요. 사람이라는 게 아플 때도 있고 집안에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월차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이제 빨간 날만 쉬어요. 빨간 날만 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아프거나 이제 상이 당하거나 이렇게 꼭 빠져야 되는 일이 생기면 용차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용차. 대체 배송을 해주는 분을 불러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긴 있군요. 사기업이죠. 그런 분들도. 근데 저희가 이제 건당 받는 수수료가 이제 수수료라고 얘기하거든요. 700원이라고 하면 약 700원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한 2배 이상 드려야 돼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루 내가 만약에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애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뭐 학교에 찾아가야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용차를 부르면은 뭐 돈이 1.5배가 나가버리는 2배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손해 보면서 또 그걸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너무 그래서 시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기가 다 어찌됐든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구조군요. 아프든 뭐 다치든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저 아까 지금 700원 정도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당. 저희가 보통 이제 배송을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 택배비가 2,500원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3,000원 받는 데도 있고 뭐 비싼 데는 또 한 3,000원, 4,000원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700원 정도만 택배 기사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희 그러니까 CJ 대한통운 제가 CJ 대한통운이니까 예로 들면 2,500원이었을 때 이제 고객이 내시는 그 택배비가 2,500원이면 저희한테 택배 노동자한테는 한 800원, 약 800원 정도 이제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여기서 또 대리점 명목으로 대리점이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10%에서 20% 떼가거든요. 그러면 800원에서 뭐 10%, 20% 떼가면 약 700원 정도. 적으면 670원, 6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루에 300개를 배달한다 그러면 700원씩 치면 한 20만 원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그 뭐 기름값 이런 거 본인이 다 부담하시죠? 네, 본인 다 부담하고. 식비 이런 것도 본인이 네. 부담하시고. 네, 거기에 대한 세금도 저희가 다 내고. 남는 거 별로 없네요. 그거 따져보면은. 네, 실질적으로 좀 택배 노동자가 많이 번다고 이런 그 뉴스나 언론에 났었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한 400 정도 제가 받는다 치면 유류비, 뭐 차량 보험금, 그다음에 뭐 저희가 부가세 10%를 내야 돼요. 그리고 그 국민연금, 그다음에 뭐 의료보험 저희가 다 내야 되고. 개인 사업자니까. 네, 저희가 다 내야 되고. 그래도 저희는 또 퇴직금이 없어요.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일반 직장인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한 250만 원 버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아니 하루에 뭐 10시 이게 지금 12시간 넘게 일한다고 그 물건이 좀 적다 하더라도 10시간 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매일매일 일을 하는데 한 250만 원 정도 가져간다. 네, 그러니까 4대 보험 이제 가입된 보험 노동자랑 비교하면 그런 제가 계산할 때는 그런 셈인 거예요. 네. 아니, 이게 이제 특수고용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 많이 막 내놓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택배 기사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뭐가 문제예요? 뭐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택배 노동자가 보호받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고 이게 없으니까 뭐 택배 노동자가 실례로 보면 그 화물 운송 뭐 이거 노란 넘버 배자 넘버는 화물 운송법을 따르고 그 외에는 택배 노동자는 다른 법이 없어요. 적용받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최소한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나 뭐 갑질이라든지 뭐 해고 고용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겪고 있는 상황. 고용보험에서도 빠져 있죠 지금. 그렇죠. 고용보험에도 지금 제외된 채로 지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실업을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거 해고를 당해도 뭐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고용보험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게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거네요. 네네.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뭐 근로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그죠. 그렇죠. 저희는 실제적으로는 타 노동자와 똑같이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거든요. 수수료를. 그런데 뭐 개인 사업자를 등록해라. 그래서 대리점으로 계약해야지 일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하는 것뿐인데 이게 완전 사각지대, 법의 사각지대로 적용받고 있는 거죠. 청취자분들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지영님은 노동 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면 진짜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거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진짜. 8시간 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상응하는 노동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 보내주셨고 K7233님은 감사합니다로 끝내기에는 택배 시스템이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도 보내주셨고 자, 이 불합리한 시스템을 고치려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정부 바로 앞에 지금 장관이나 대통령이 있으면은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좀 바꿔달라. 그런 이제 높은 분들이 계시면 하여튼 저희는 이제 저희 노동조합이 2017년도에 그 특수 고용 노동자에게 그 정부에서 노동조합 필증을 발부했어요. 이게 뜻이 이제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법이 없으니까 이에 대해서 뭐 부당해고라든지 수수료 삭감이라든지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동청에도 이게 부당하다고 얘기해도 근로감독관님조차도 저희가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심히 일한 그런 제밖에 없는 택배 노동자가 이런 사각지대에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함부로 해고당하고 갑질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좀 근절해 줄 수 있는 법적으로 최소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로자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 될 수 있는 법을 좀 만들어 달라. 그게 이제 사측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고할 때는 개인 사업자라고 얘기하면서 쉽게 해고하고, 그죠? 일 시킬 때는 근로자라고 얘기하면서 또 일 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진짜 맞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 이게 만약에 지금 택배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사회에서 그죠? 그렇죠. 그 택배 노동자가 일을 안 하게 되면 정말 이 사회적으로 복지라든지 이제 편리한 시스템이잖아요. 이 네. 택배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 또 이 그 고객들께서 또 이렇게 자신의 또 노동을 통해서 또 이걸 구입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나라의 이 편의, 이 복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있거든요. 네. 이 코로나 시대에 좀 아주 필수적으로 더 이제 평소에도 느끼는 분도 있었겠지만은 더 그런 걸 느끼거든요. 택배라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 돼 있구나.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엉망이다. 네, 그죠? 요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쁘신 와중에 지금 농성 중이신데 그죠? 네. 더우신데 몸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언택트 시대 노동의 근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게 뭐 코로나19는 뭐 방역 당국의 어떤 책임이겠죠. 이 앞으로 대응하는 건. 하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데도 잘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 고강도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위험, 안전 이런 부분들이 들춰지고 있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주무장관이십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스튜디오에 마지막으로 좀 모셔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멀리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코로나19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역 당국이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고용노동부도 뭐 직접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크실 것 같고 그리고 안전 문제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요새 가장 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부분들이? 저희 노동부에서 제일 1차적인 정책 관심사는 이제 고용 상황이고요. 일자리, 예. 일자리 대책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만 또 방역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사업장의 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역 지침도 저희가 전파하고 네. 사업장에 대한 지원,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역 지침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게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콜센터가 터졌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엊그제 이제 콜센터에 직접 일하시는 분 연결도 하고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방역 지침이 제대로 잘 안 지켜진대요. 현장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원청하고 하청하고 이게 굉장히 나눠져 있어가지고 원청의 책임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청에서는 돈 때문에 안 해주고 원청은 책임 없다고 안 해주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만 이제 안전 위험에 좀 노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특히 콜센터 같은 경우에 원하청 관계에서 일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그렇죠. 경우에.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일을 하실 때는 사실은 원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방역 지침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원하청 관계의 경우에는 원청이 하청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의 방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센터의 경우에도 사실은 지난 3월 초에 이제 구로역 콜센터 거기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 콜센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제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원하청 관계가 원하청 관계 속에서 일을 하시는 대형 콜센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이나 특히 금융보험회사, 신용카드 회사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 그 업체의 소관 감독관청들이 있습니다. 그 소관 감독관청들이 그 원청 업체 분들을 다 불러서 한번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작업 환경 여건도 개선하는 그런 조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간담회도 하고 그런 걸 촉구하는 건 좋은데 결국 이제 책임의 문제, 법적인 책임이라든가 처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엄격하게 만들어져야지 원청에서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2018년 12월 달에 정기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었죠. 예. 전면 개정되면서 원청의 작업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산재와 관련해 가지고는 책임을 지게 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 책임을 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감염병의 경우에는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울타리 안에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이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라기보다는 감염법 예방법이 그렇죠. 영역이죠. 예. 이 영역이.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입법 취지에 준해서 원청 업체들한테 좀 협조 요청을 하면서 지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 감염병에 걸리면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이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건 산업안전보건법의 영역이 분명합니다. 거기 분명한데 이제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 일반 콜센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불명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사실은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이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방역과 관련해서는 아주 1차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공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원청의 책임을 좀 엄격하게 규제하고 만들어주는 책임을 지우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현장 노동자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번 상황을 이렇게 겪으면서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계신 거죠? 이게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뭐 정의당 같은 데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잖아요. 이런 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결국 같은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의 책임을 좀 엄격하게 묻겠다? 그런 취지는 같죠. 취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제 입법 필요성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가지고 산재가 발생해서 특히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업에 대한 처벌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 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것 때문에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에 최근에 다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은 약간 과거 내용을 좀 수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의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 여러 개 검토 의견 나온 거 보면 몇 가지 법률적 쟁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하고의 정합성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아마 검토가 필요한 거인 것 같고 법무부에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는 이제 그런 입법 필요성과 관련해서 현행 법 가지고도 일단 저희가 어저께 국민들께 이렇게 발표드린 내용은 전면 개정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여러 가지 가중처벌 규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조차도 아직 그 법원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청과 협의해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좀 높이자. 그거대로 좀 반영해서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제기되는 입법 필요성과 관련해서 개정된 법안을 저희가 쭉 검토를 해보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라고 해서 몇 가지를 어떻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연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망사고라든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인의 어떤 과징금을 물린다거나 이 부분을 좀 신설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좀 그것도 부족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법인의 과징금 정도로 해결이 될 문제냐 이게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그게 없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뭐 예컨대 화재 사건으로 이천 물류센터 화재 같은 이런 것들이 벌어진 것이냐 과연 좀 약한 거 아니냐는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범죄 능력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어떤 행위자가 있고요. 그러면 그 행위자는 자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데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 경우에 이 법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는 주요 임무를 위반하지
위반한 경우에만 예. 이제 벌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인의 경우에는 벌금 대상에서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징금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과징금의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CEO들의 책임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지금 있습니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요. 그 예. 아까 제가 핵위자에 대한 예. 책임인데 만약에 어떤 산업안전보건법이 위반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네. 이런 경우에 지금 경영 책임자의 경우에도 이 위반에 대한 책임이 확인이 되면 처벌이 됩니다. 확인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 부분이 약간 제일 포괄적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문제고요. 예. 그 부분이 제일 문제여서 이제 아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이제 그 부분에 그렇죠. 포괄적인 책임을 예. 부여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하고 관련해서 이게 책임주의 입장에서 보면 과잉 책임이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좀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계시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고용노동부 장관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직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 예, 알겠습니다. 예,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이게 사람 목숨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나눴던 얘기 중에 가장 큰 얘기 중에 하나가 특수고용 문제입니다. 이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이기도 하고 고용 형태가 굉장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뭐 해고라든가 뭐 계약 해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노동자들 혹은 뭐 그 노사관계에서 너무 차별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좀 큰 틀에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세요. 특고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임금 노동자 지금 노동법 체계는 19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체계로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현대 요 사회로 오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용 형태가 많이 발생하고 전통적인 자영업자도 아니면서 임금 노동자도 아닌 중간 영역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는 동안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든 나라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책적인 관심사가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사회적 대화가 사실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경사노위 그리고 일자리위원회에서도 각자 노사가 참여하는 여러 가지 대화 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는요. 이 고용보험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게 너무 좀 좁은 거 아니냐.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들 중에 너무 일부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예. 우선 특고분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자라는 논의는 사실은 언제부터 저희가 본격적인 검토가 있었냐면 2017년부터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라는 걸 만들어서 정부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노사단체도 참여해서 꼭 한 벌써 몇 년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서 논의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특고에 대해서 산재보험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농무 전속성이 있는 특고에 대해서 적용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 전속성을 풀자라고 해서 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특고에 대한 특고의 고용보험 확대 적용되는 법안이 20대 국회 때 이미 제출되어 있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때 이제 특고의 경우에는 약간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고는 21대 국회에서 좀 논의하는 걸로 약간 미루고 예술인에 대해서만 먼저 적용했습니다. 예술인의 경우는 특고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고용 형태냐면 프리랜서의 형태입니다. 프리랜서의 형태인데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왜 먼저 적용될 수 있었냐면 예술인복지법에서 문화예술계약이라는 하나의 계약 틀을 만들고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틀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 먼저 갈 수 있었고요. 특고의 경우에는 다시 이제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해서 연내 법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속성을 뺐기 때문에 사실은 특고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포괄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의 관리 체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국세청이랑 좀 협의하면서 관리 틀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직종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입니다. 정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이제 대통령도 얘기를 한 건데, 그죠? 그러면 이제 자영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집어넣는 거는 계속 언제쯤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로드맵은 연말까지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로드맵을 연말까지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국세청과 여러 가지 좀 협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로드맵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좀 미시적으로 보면요, 이제 특수고용 노동직 중에 이제 저희들이 인터뷰를 한 순위 요새 이제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는 직종이 이제 택배 노동자들입니다. 워낙 이제 과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과로는 과로다 치더라도 이분들의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법적으로는 뭐 계약 해지겠죠. 이제 본인들이 느끼기에 이제 해고 같은 형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약간 불평등하다 이 계약 관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용노동부에서 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이분들의 경우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좀 필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 같은 경우에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에 그런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놓고 그 안에서 계약 기간이라든지 계약 해지할 때의 사유라든지 또는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이런 내용을 거기 담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법안 제정이 아마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분야는 저희가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직종별로. 그 표준계약서에 이 법안에 담을 만한 내용들을 다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계약을 해서 서로 계약 관계를 표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표준계약도 없군요. 택배 쪽은. 그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미비하군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설계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그런 법 개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불평등 계약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하고 계시고 그 전에는 표준 계약 같은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건 좀 기다려서 나중에 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노동자들 뭐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전체적인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예. 산업안전, 특히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뭐 국민적인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 있고 전면 개정된 취지 자체가 원청위 자기 사업장에 발생하는 모든 산업안전과 관련돼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산업 현장에 법이 취지대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었고요. 저희들이 한 주 동안에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볼 수 있었던 어떤 노동의 현장, 간호노동, 콜센터 노동, 택배 노동 현장 얘기 들어봤는데요. 한 주 만에 뭐 이것들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